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입니다. 그리고 인기 코너죠. 억자지껄 토요일. 오늘도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사장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또 휴가도 안 가시고 또 여기 나오셨네요. 자,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까지 이 과자를 열심히 드셨던 미디어워치의 대표 고문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자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한 네, 접시. 식사 안 하신 모양입니다. 네, 저희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남입니다. 대통령도 이제 휴가를 6박 7일을 간다고 해요. 갔나? 갔나요? 갔죠. 갔죠? 예. 저도인가요? 저도. 를 갔나? 그 그때 돼지 옛날에 젓자라는 돼지저요? 돼지저도예요? 돼지 젓자. 아니 뭐 이게 저는 6박 7일 동안 휴가 간 대통령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무에 시달리다 간다잖아. 아, 경무? 수해 피해를 복구하느라고. 복구하느냐고 경무에 시달리다 간다고. 난 그 사람이 수해 피해를 경무를 한 걸 본 적이 없어. 음주에 시달리는 게 아니었을까요? 경무가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 나가고 엎어지지. 아니 너무 이렇게 봤어요? 사진? 봤지. 나중에 피디님 그 사진 한번 이따가 이거 우리 영상 나올 때 올려주세요. 아니 저는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처음에. 못 이해가 안 보셨죠, 돼서. 변 대표님? 봤어요. 봤어요? 예. 나 진짜 미친 것 같았어. 얼굴이 뻘개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부축을 있는 받아요. 분들은 보좌진들 같긴 한데 얼굴이 다 굳어 있고. 예. 근데 본인은 계속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얼굴 뻘개서 신났어요. 너무 하지만 해괴한 그림이었어. 한 잔 마시고 못 일어나. 중심 잃었나 보죠. 아니, 못 일어나. 예전에 나이 한 80 되신 그 할아버지들에게 술 마시면 못 일어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지. 기자세던데 그거 보니까. 와, 본인만 신났잖아. 못 네. 일어났는데. 특이한 거는 휴가를 가면서 이재명 대표, 뭐 김기현 대표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어떤 책을 읽을 건지 메시지 맞아. 전달을 위해서라도 책 제목 정도 하나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자기 안 읽을 건데 뭐 굳이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늘 경제, 과학 뭐 이런 분야 늘 열심히 읽고 있다 이런 걸로 그냥 대변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 짚어야 될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는 명분으로 용산으로 빠졌는데 네. 청와대가 그게 원래 이제 별장인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전면 개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막 놀러 오는 거야 그게. 네. 그럼 거기에 대통령이 한 6박 7일 있어버리면은 그 6박 7일 동안 이제 못 가는 거잖아 국민들 통제가 되고. 막아놓죠. 저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보다 그걸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거 이미 잘 놀고 있는 국민들 쫓아내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 기억으로는 아마 2020년인가 그렇게 선언해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가 그 다음부터 안 갔어 거기를. 그래서 휴가 간다고 하면 제주도 이런 데 갔었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도 그렇게 난리버섯하고 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말고 갈 데 없나? 갈 때 천지죠. 그 왜 양평 가지? 양평. 저도 기억 다 나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서 긴 롱치마 입고 저 작대기로다 그림 그린 저도의 거, 추억 맞아. 이거 옛날 자기 어려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저도로다 휴가를 갔을 때 저도의 추억이 아버지가 쓴 시 그렇지. 그래서 거기 가갖고 뭐 있던 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를 이제 대통령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돌려줬거든. 맞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 국민들에게 돌려줬듯이 저도도 돌려줬는데 아니 저도에 딱 6박 7일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도 국민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거기 영빈관도 계속 행사하고 있고요. 청와대 번질나겠습니다. 공간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 뭐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막고 있고 하고 뭐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용산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죠. 용산을 왔다 갔다. 거기 그럼요. 용산에 편의시설도 많고 한데 그 보안 국가보안 1급 특급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아놓은 데가 많아서 오히려 용산을 왕래하기가 더 많이 불편해졌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뭐 했죠? 근데 뭐 하나 메시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한대요. 아 유일한 거 있잖아요. 6박 7일 동안 네. 왔다 갔다 한대요. 제일 잘하는 어디를요? 거
뭐 서울이랑 한잔 하시겠지. 한잔 하시면 한잔 하시면서 마음 먹고 한잔 하시겠지. 거기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헬기 타고 와가지고 또 강남에서 한잔하고 다시 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강남까지 오기에는 좀 거리가 좀 멀 것 같고 부산에 전에 갔던 일광횟집은 가지 않을까. 아, 뭐, 일광했지. 네. 맞아요. 자갈치도 갔다 오는데 뭐 너무 자갈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뭐 휴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참고로 작년에는 윤석열 씨가 작년에는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강남에 술집 많이 잡아놔가지고 약속을 못 가는구나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약속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게 웬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 이동한 게 돈이 얼마 많이 그냥 그 드는데. 한남동 거기에 있어서 글로다 불러가지고 한잔 하면 되지. 이게 경호 인력이 엄청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네, 진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세금이 진짜 어떻게 새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헬기가 뜰 때 공군 헬기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주변에 1호기, 2호기, 3호기 3호기 어머하는 떠요. 맞아. 두 개의 그 헬기가 같이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 휴가 가서도 그렇게 진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국민의 반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휴가를 포기했다고 나왔어요.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물론 이제 날이 너무 더워서 휴가 가는 것을 엄두에 못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거는 전혀 다른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가 못 가는 거 이런 거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그냥 편하고 좋은 대로 국민들이 사랑하고 이제는 함께 찾아가는 관광지 저도도 탁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은 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애초부터 국민의 삶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냥 본인 술 먹고 해롱거리고 김건희 씨 쇼핑 다니고 이제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겠죠.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해요. 알코올성 치매 모습 같은 게 난 이번 잼버리 때 좀 느껴졌어요. 네. 그게 못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진 보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 직전에 또 얼마 전에 방명록 2줄짜리 쓸 때도 메모지 앞에 놓고 몇 번을 들여다보면서 썼던 모습 맞아요. 보셨죠? 아니 전 맞아요. 대표님이 그거 갖고 방송에서 한번 나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그 두 줄을 쓰는데 그 세 번인가를 보면서 이렇게 쓰더라고 보고, 이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아니 외워서 하는 게 그냥 그런 건 본인 생각을 쓰는 게 맞죠 방명록을. 근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적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보겠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이거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검사 때나 대선 후보 때보다 훨씬 더 마시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마시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후보 때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대통령 일정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일정 때는 계속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더 좋은 술로. 아니 그 출퇴근도 안 해버리고 뭐 그죠. 뻔하잖아요. 뭐 출퇴근 똑바로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게. 그러니까 그 거의 한 원래도 많이 마셨을 텐데 그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다 그러면은 그 나이 때면은 술을 줄여야 될 나이가 그쵸. 더 느렸다. 뭐 순식간에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24시간 정말 총명한 정신으로 있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전쟁 선포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제정신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술을 안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본인도 술을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났을 때 봉화가 갖고 우리 같이 장군차 심고 막 이러면서 막걸리 드셨어요? 먹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 사진 다 있는데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막걸리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술을. 그게 책임을 진 사람의 그럼요.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진짜 기본 자세 아닙니까? 저도 얘기 들은 게 그 당시에 와인잔으로 이렇게 건배할 때도 그게 포도주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양만 그냥 격식만 갖췄을 뿐이지 실제로는 술을 입에 안 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자세, 책임 있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많이 먹지 않나? 그 전의 시절보다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 먹지 않을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이 정황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방 갔다 올 때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몇 번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1호기 안에 있는 술 다 먹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비틀거리고 얼굴 벌겋고 눈 흐리고 아니 이게 나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대통령이 맨날 술에 취해 있어요? 그 잼버리 사진은요. 이거는 술을 안 먹었다고 반박하기가 힘들 만큼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굴 뻘겋고 혼자 이렇게 배실배실 웃고 있고 이거 어떡해. 국가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운동을 하게 하거나 진짜 옆에서 트레이너든 건강 체크하는 누군가가 계속 대통령한테 뭔가를 시켜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걸 못하니까 그 한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외부에 다 노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검사 중에서 이렇게 막 기자들하고는 어울리고 정치인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골프를 반드시 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검사할 때조차도 골프 한단 말이 안 들려요. 그거 뭔지 알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안 좋아합니다. 골프를 아예 안 해봐요. 저희 남편이 그렇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싫어해요. 아니 그 우리는 일반적인 운동 사람은 골프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그 골프 할 시간이 아까워서 그때부터 마시기 차라리 술을 시작하는 마시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치겠다. 검사 중에서 골프를 안 치는 저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아니 그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만날 때 늘 등산을 했잖아요. 예. 뒤에 이제 북악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등산을 하면서 뭐 체력도 다지고 또 기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거 한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등산하는 모습 한 번도 후보 때부터 한 번도 안 나왔었잖아. 뒤뚱뒤뚱 힘들죠. 하여튼 움직이는 모습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 순방 가가지고 산책한다고 뭐 티 이상한 편안한 거, 티셔츠 편안한 티 입고.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하나 봤네. 좀 제발 좀 운동이라도 좀 하십시오. 걱정됩니다 진짜. 우리가 대통령 건강 걱정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게 되면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이야기한다고 듣지도 않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술을 끊는 게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장어에 물린 이후에 다른 얘기는 없나요? 장어요? 장어한테 확 물리신 적 있지 않나요? 거기 수산시장 갔을 그 때. 이후로는 다른 얘기는 없나요? 그 이유는 뭐 그 장어 열사. 그 열사비가 세워진 거. 열사비 세워진 거. 이거는 이제 나왔지. 그 장어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국은 쳐서 쳐서 죽었잖아, 먹었습니까? 이게. 네, 국가가 참 이게 무슨 꽁트도 아니고 이게 나라의 정말 엄숙하고 엄중한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코미디가 됐어요. 정말 국가의 불행입니다. 국가의 불행.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추천 도서는 사라졌지. 아니 실제 다독가래요. 대통령실의 도서 구입비 영원. 영원. 아니면 본인이 참모가 이랬잖아요. 굉장한 다독가다. 다주가 아니 다주가를 다주가겠지. 잘못 말했나? 다독가로. 하여튼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한테 추천하는 4권의 책 중에 하나가 제 책이었거든. 나 대통령 추천 도서 작가 출신이야. 뭐였죠? 정조. 리더라면 정조처럼. 저 읽었어요. 저도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나 그 책 아, 저자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한 적이 없었거든. 이게 DJ 때 처음 나온 거거든요. 야 이번에 나 윤석열 대통령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태블릿 PC 태블릿. 책을 가져봤으면 나그저알을 대박 추천드립니다. 났을 텐데. 나그저알. 본인 사진 잘 나와 있는 아니면 뭐 엑스파일 이런 제가 책. 보내긴 보냈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검사들 포함 30명 검사와 대통령 윤석열, 뭐 한동훈 부인까지 다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읽었을까? 당연히 읽었겠죠. 읽었겠죠. 냄비 받침대로. 네, 읽고 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민주당에 청원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변희재 대표를 법사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라는 청원을 민주당에다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1등입니다. 청원 1등.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어? 지금 벌써 30% 달성 벌써. 네. 15,000명 정도 서명하셨나요? 네. 금요일 기준으로 15,000명이 돌파가 됐는데 네. 올해 청원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르다. 올해 청원에서 5만 명 넘긴 게 2건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밖에 안 되니까 권리당원이 8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5만 명 한다는 게 너무 높은 거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청원된 것들만큼 좀 올라가니까 현재 속도로 가면 우리 8월 15일 광복절 광주 집회 전까지는 달성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막 본물 친 게 하필이면 그 법사위에서 좀 이 상임위 한동훈한테 워낙 많이 막 박범계 등등이 막 밟히고 그래가지고 이 분노의 이 지금 청원인데 이 민주당원들이. 근데 이거 어차피 결국에는
저를 증인 채택하는 거는 법사위가 결정을 해서 원내대표단으로 가야 되니까 네. 글쎄 이 법사위 의원들이 하겠나 이거야. 5만 명이 대통된다 해서. 그 전에 한번 법사위 의원들하고 진짜 변희재 대표하고 만나서 이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뭐 세미나를 하던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중재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꼭 이 태블릿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원들 조롱하잖아요.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조롱해. 조롱의 의미로 변 대표님 나가게 해요. 조롱의 의미로도 그거 자체로도 한동훈 장관이 비웃든 뭐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나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진짜. 아니요, 지난번에도 우리 변 대표님이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은 변희재를 고소하지 않느냐, 다시 왜 그 감옥 보내지 않느냐, 이 얘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법사위원이 한동훈한테 불러서 질의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증인으로 변희재 대표를 불러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게.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하면은 문제가 거꾸로 되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그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게요. 이게 권리당원, 실제로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를 한 권리당원만 할 수 있잖아요. 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복잡해요. 가서 로그인하고 무슨 전화번호로 인증번호 받고 막 다 정보 넣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 5만 명의 당원의 그런 의중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정당이 당연히 당원의 생각을 대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태블릿이 만약에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자라 하고 그 집 앞에 가는 거 문제 있지 않냐? 당신 말해보세요. 이런 거 정도 못합니까? 제가 국정감사에 2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땐 참고인으로 포털의 그 행패로 나갔어요. 제가 그때 포털 피의자 모임 대표할 때인데 네. 그거는 뭐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복잡하니까 그냥 불러서요. 저한테 5분 주고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얘기했어 5분 동안. 그러니까 불러서 그게 뭐 세 분이 얘기하기 싫으면 변희재 씨 아무나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럼 제가 여당하고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털 정도만 가지고도 제가 나갔었는데 그 당시는 포털의 민간 기업의 행패잖아요. 근데 이건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장관이 저지른 조작날조 수사 범죄란 말이에요. 이걸 외치고 있고 기자회견하고 책을 쓰고 법무장관 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사람을 국감 때 안 부른다는 게 더 문제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권리당원 5만 명이 처벌했는데 안 한다. 이러면 저는 이거는 이 법사위원들은 그냥 한동훈하고 한패라고밖에 저는 다른 해석할 수가 없어. 이래도 안 한다는 얘기는. 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 이제 7월 31일 날 법무부에서 네. 이 검경의 그 수사 종결권과 관련돼 있어 수사 준칙이라는 걸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그야말로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위반하는 시행령 꼼수를 또 부린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따져 물으면서 불러다가 이 얘기까지 같이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이 기회를 저는 이번에 휴정하고 나서 이후에 새로 이제 재개할 때 국회 열 때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물어보고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는 이제 원래 사실 증인을 굉장히 많이 신청합니다. 거기서 증인 많이 신청해요. 근데 잘 안 나와 증인들이. 네. 저 때도 제가 한 100여 명 신청했는데 한 3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아요. 시간 남아. 꼭 보고 싶네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가 굴욕을 주는 일이에요. 변 대표님이랑 옆에 딱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본인이 의원님까지 괴담에 뭐 선동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괴담 선동꾼 데려왔어 우리가. 또 직접. 가열차게 우리 한 응원해야겠네. 3분이면은 제가 PT 쏘면서 한 보고 싶다. 그냥 한동훈하고 막 마주서긴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당 법사위에서 놓고 입도 못 열게 해놓고 그럼 그걸 들고 종합 국감 때 다시 한동훈 질의하면요 그냥 끝나요. 예, 방법이 없어 한동훈 입장에서. 네. 근데 저쪽에 법사위원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제발. 방송 나가거나 하면 국민의힘 쪽 패널들도 그렇고 요새 뭐 방송가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한동훈하고 민주당의 대결이 마치 한동훈을 키워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 그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건 지적해야죠. 그래서 홍군형 내야 되는 거고 그것조차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혼을 못 냈기 때문에 1년 동안 커진 거지. 네. 능력 부족도 있고 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명한 한동훈을 끝장내는 한동훈의 범죄 행위라니까 이건 범죄 행위. 이걸 쥐고 있는데
사실 손혜원 전 의원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원들한테.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이건 답답하다. 제 입장에서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법무장관의 범죄 행위를 밝혔는데 야당 법사위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이걸 안 하겠다. 이거 놔두면 안 돼. 진짜 이런 법사위원들은. 저는 뭐 무당파고 따지면서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거 민주당 당원들이 어쨌든 저는 그 같은 당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대의 명분과 국익에서 해줬는데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법사위원들 당신들 뺏지 못 따라요. 다음에 분명히 장담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오죽 답답하고 오죽 화가 나면 이렇게까지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인증번호 받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5만 명이 되는 숫자가. 일주일 만에 15,000명이 지금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딱 일주일 된 거야.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네. 신청해서 하는데 딱 일주일 만에 됐으니까 뭐 제가 봐선 2주 안에는 5만 명은 뭐 전 달성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원들 갈증이 엄청 심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한동훈한테 오죽 밟히는 꼴을 봤으면 하겠어요. 이 당원들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저는 하고 있겠습니다. 좀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총선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총선이. 근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국민과 싸우자고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당 심판이 될 것인가? 야당 심판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시죠? 근데 여기 이거 누가 적었습니까? 왜요? 윤석열 정권 총선 폭망 시나리오는 차고 넘친다. 이거 사실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이거 아니거든요. 네, 뭐죠?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폭망할 거나 시나리오가 차고 넘친다?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그런 대로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총선이 치러져서 정권 유지 연장에 문제 없다는 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그 근거가 최근에 이제 이 갤럽이라는 데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정확하게 조사된다고 인정받는 데거든요. 왜냐면 네. 표본을 제일 넓게 쓰고 돈을 제일 많이 들여요. 다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역전됐잖아요. 지금 저쪽에 국힘당에다가. 특히 수도권하고 20, 30대에서 민주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권의 폭망 시나리오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1년 차 중에서 최저 지지율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정권이 네. 그런 정권에서 야당이 지금 여당한테 뒤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이거 신기한 일이거든요. 물론 앞서는 조사도 있어, 앞서는 조사도. 앞선 조사도 많죠. 근데 갤럽 조사나 몇몇 조사에서 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보더라도 접전이라고 봐야 되거든 지금. 정권 이렇게 망가졌는데 여야가 접전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 지금은 좀 비등비등한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뭐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5대 빵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5대 빵 아니라 반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민주당 지지율이 튼튼한 데가 수원이었는데 수원도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간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자면 수도권에서 그 예전과 달리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난 이게 지금 상황하고 한 달 뒤, 두 달 뒤 상황하고 또 달라질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의 국민적 공분이 더 커져 나가고 있고 여기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무단 폐기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다. 네. 자기들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때는 뭐 일본 핵 폐기 오염수 원희룡 같은 경우 자기 저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혀 반대의 어떤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나는 이렇게 굉장히 서서히 또 다운돼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이 뭐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뭐 200석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택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한 160대 140 정도 이 균형적 측면에서 조금은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정도 생각은 제가 해보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보수 언론사 중견 간부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 예측이 한 140
내지 150석 정도 민주당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120 내지 130 정도 보고 제3지대를 뭐 20 정도를 잡고 있던데 그 보수 언론사에서 그 정도 잡고 있으면 사실 그보다 조금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 우리 저기 변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갤럽 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여론을 이끌어 가거든요.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론을 흔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딱 그 형국이에요. 사실 자동답 전화조사와 그다음에 전화 면접조사의 차이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공신력 높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풀기 굉장히 쉬운, 특히나 민주당을 공격하기 쉬운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그 정도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전체 흐름에 이제 아니 갤럽 평균값이 조사를 있어서 읊었다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대선 때도 이재명, 이 윤석열 지지율이 막 10% 막 15% 차이 난다 했을 때 그게 리얼미터가 주도했고 갤럽이 가장 좁게 얘기했었다고 갤럽에서. 그래서 갤럽과 가장 비슷하게 맞은 거야 갤럽 조사가. 저는 이제 갤럽 조사의 뭐 그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이것을 계속 일주일 내내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뭐 우리가 아는 종편이든 뭐 많은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도 개판 쳐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걸 갖고 갤럽이라고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율 결과 하나를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것 때문에 여론이 좀 흔들리는 방향은 분명히 있더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결과는 연말까지 가다 보면 결국 경제 지표 때문에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제 대표님 언론 이야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갤럽 현재 상황이 아니라 몇 달 뒤를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저 어떤 이번 것이 상황 맞다 가지고는 틀리다라고 아니고, 이야기하기 예. 좀 어려운데 경제 지표 문제는 굉장히 결국 중요하게 작동될 거라고 그렇게 될 봐요.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그것도 같다라고 생각이 인정해요. 들고 아니, 지금 네. 분명한 거는 추세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당의 이 지지율 차가 좁혀졌고 역전됐다는 거예요. 추세가 한 2,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당이 폭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전되고 좁혀졌다는 거고 저는 이유는 간단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쳐버렸어. 민주당이 윤석열 폭정에 제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쪽 지지층 빠지면은 그냥 이쪽 지지층 빠지는 거고 여당 지지층은 이미 빠질 거 다 빠졌잖아요. 남아있는 이른바 영남권 노인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저쪽 선거 전략은 30%의 영남권 노인들만 다 나가면 투표율만 높여버리면은 이제 다당제로 흩은다. 뭐 금태섭이도 당 만들고 양행자 당 만들고 유승민 당 만들기 해서 중간층을 정당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정의당 신당 창당하고 그러면은 과반이 안 되더라도 다당제 속에서 투표율이 높으니까 저쪽은 노인들의. 그래서 1당을 하겠다. 뭐 130% 1당하고 민주당 120, 100석 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전략.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폭망 시나리오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역대 최다 의석이잖아요. 뭐 처음에 180석 얻었다가 이제 뭐 좀 다 흩어져서 지금은 168석인가요? 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성향까지 하면 170석 가량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 왜 그동안 지금 윤석열이 폭주하고 있는 거를 단 하나도 막지 못했냐라는 그런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당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지율이 뭐 저도 지지율 요 하나만으로 이게 뭐 전부를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서 우리가 왜 169석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이런 실망감을 주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위기는 된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렇게 그 봅니다. 김용민 목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분석을 했어요. 뭐 제 분석하는 거랑 뭐 비슷하긴 한데 왜 갑자기 신당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죠. 금태섭이 도대체 뭘 때문에 신당 나오는 거고 양양자 뭐 때문에 신당 나오는 거고 이번에 뭐 문건 들어왔지만은 이제 유승민 신당을 막 의도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여권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하고 싶은 국민이 60, 70%가 된다 이거예요. 이 표를 흩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자, 민주당이 못 싸운다 이거야.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총선 때 금태섭이나 막 유승민이 막 하면은 얘들 잘 싸우겠네? 나눠질 거 아닙니까? 나눠지면은 그러면 30만 딱 묶어버리고 윤석열 비판하는 데를 다당제로 나눠버리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최대 문제는 뭐냐? 윤석열 비판 여론을 민주당이 구심점이 돼서 못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콘크리트 부정 60이 딱 공고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까지 가져와야 되거든요. 가져와야 되죠. 50 이상 가져와야 돼요. 그거는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과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박철원 회고록을 보면은 당시 6.29를 전체 총괄 기획한 게 박철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6월 항쟁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또 노동자들 또 재야 인사들 뭐 이러면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만들고 그 속에서 열심히 투쟁했고 또 이한열 열사 돌아가시면 더 투쟁의 강도가 세졌고 이래서 결국 6.29라고 하는 이제 항복선언을 받으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계획을 한 거냐? 박철원이야. 박철원 회고록에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저 6월 항쟁의 저 뜨거운 열기들을 갖다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을 당선돼야 되는 거야. 당시만 하더라도 민정당에서 그 전두환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그때는 체육관 선거였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명하면 그걸로 대통령 되는 거였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이 직선제 하면 무조건 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박철원의 기획안이 YS하고 DJ하고 분명히 분열할 거다. 여기에 김종필을 또 새로운 이제 대선 후보로 만들게 되면 사자 구도로 갔을 때 바로 콘크리트 지지층, 그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조건 노태우를 찍어서 1등하게 돼서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된다. 근소한 차이도 뭐든 대통령 되면 되는 거지. 이게 당시 박철원의 전략인데 이게 성공한 거지. 지금 그렇게 치자면은 우리 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현실화시키는 아주 기묘한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YS 때 또 3년 차 때 총선 치렀는데 YS가 JP를 쫓아내면서 다당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대중도 민주당이 분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기택 민주당하고 분당이 되고 다당제가 돼버리니까 쉽게 이겼어요. YS 쪽이 한 140 몇 석 해가지고 과반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들은 다당제로 갔을 때는 쉽게 이긴다는 거 알아. 왜? 똘똘 뭉치는 게 시멘트가 있으니까 지금 딱 그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아주 공고한 양당제 체제로 계속해서 총선을 치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지금 상황이 대선을 저희들이 계속 대선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너무나 최소표 차에 그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 그 인정하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부분인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정치 무경력자인 그리고 무도한 이 검찰 정부를 맞이하고 나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라는 분들이 민주당 이외의 대한 세력에게 그 표를 나눠준다? 지금은 그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너무 힘든 상태인 거죠. 물론 지쳐있고 힘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윤상현이 얘기했더라고요. 오염수 대신에 유승민을 방류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분화시키고 우리 내부 흔들어서 분화시키면 그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도 이준석 끌어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나가지 않는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거기서도 분화해서 성공하지 않았던 지난번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화하지 않게 되고, 민주당도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을 흔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낙연하고 또 이간질 시키고 이런 이유도 민주당 내부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라고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굉장히 공고한 이 양당제 가 더 심화되면서 저는 총선을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30%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격하게 다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네. 슬픈 현실이지. 그건 나라 완전히 상황이지만 현실인 것 절대 같아요. 그렇게 돼도 안 되고, 근데 이 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원로들 지금 11명, 좌우 11명 모여 있고, 이재호가 지금 들어가서 민주화 보상법 핑계대고 지금 막 만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 비례의석 증원하고 그 중대선거구제를 가지고 아직도 민민 논의 중에 아직도 논의 해요. 아직도? 원래 4월 안에 끝났어야 되거든. 4월 안에. 근데 그거를 선거구제 개편은 4월 안에 생각도 안 끝내는 거는 애초에 생각도 안 했고요. 이 사람들이 거의 아마 내년 거의 2월에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당근이거든, 다당제. 그렇게 되면 일대 혼란. 너 당 만들어, 상황인데? 당 만들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금태섭이가 과연 당을 만들어서 몇 명을 당선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비례의석을 2배 늘려주겠다. 늘려주니까
1%만 얻으면 한석 나오게 해주겠다. 지금 3%가 한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태섭 입장에서 죽으라고 뛰어서 1%가 뭐 한석 나오면 제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양양장이 금태섭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선거 구조까지 가면요. 거의 이제 폭증하죠. 이 정당들이. 나는 제일 염려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저도 안테나를 올리면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어쨌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대도시에서 경기도에도 한 2군데 정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가령 뭐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한 5곳 정도를 진행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정당이 한 석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심상정 씨 고향에서 지금 한다는 게 제일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제 당선되고, 그러면 지금 변 대표님 이야기대로 중대선거구제가 됐을 때 거기다가 비례의석을 늘리게 되면 나는 정당은 몇 군데 더 나오게 될 거다. 나오게 될 건데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파괴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정당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이건 한번 또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뭐 이른바 개혁보수라고 하는 그 뭐 신인규 변호사나 등등이 진짜 실제 좀 꾸리고 있는 상황이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네. 저도 이제 정당 뭐 바로 세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크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들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정의당에서 나온 그 멤버들 이제 정호진 뭐 그 소장 같은 그 멤버들도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구심점이 없잖아요.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비례의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최소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가능성도 있거나 저는 뭐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거기도 비례로다가 최소 3석에서 5석까지는 갖고 갈 수도 있고 손혜원 의원도 지금 창당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획이고 기획? 거기는 이제 창당할 수 있는 뭐 손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당제를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에 좋은 거는 야당이 과반을 먹어버리면은 그냥 이제 심판이 되는 건데 정권이 네. 도저히 민주당의 역량으로는 심판 못할 것 같다 이 정당을. 그리고 여당은 자꾸 다당제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85년도 총선 때 신민당처럼 신당으로 승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당제가 됐을 때문은. 그때 신민당이 선거 25일 전에 만들어졌거든. 아, 선거 25일 전에 이 세계 정당사의 야. 유례가 없는 거. 선거 25일 전에 만들어진 그럴 수도 신민당이 당시에 85석 가까이 85석 때에서 85석 먹었지. 85석. 제일 야당이 내 기억에. 민한당 완전 깨부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한당이 지금 그때 35석 거의 민한당이야. 먹고. 내가 볼 때 민한당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되면은 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이겠죠.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 근데 그때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갈지. 신민당이 85석 될 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YS 역할도 컸지만 DJ가 미국서 돌아왔거든. 미국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가택연금 당했는데 그 가택연금 당할 때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고3 때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거. 그때 당시 내가 이 모습들. 그래서 당시 그 DJ가 와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양반 이제 막 이제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감옥은 바로 안 보내고 가택연금 시켰는데 그게 당시 야권을 불질러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창당한 25일 만에 그냥 엄청난 그러니까. 피해가 뭐 형성된 우리도 거죠. 뭐 부질릴 만한 거 없을까요? 우리도 뭐가 하나 불질러야 돼 지금. 지금 이게 뭐 이낙연하고 이재명 대표 만난 뒤에 주로 내가 볼 때 이낙연계에서의 그 언론 공작을 한 것 같은데 10월 교체설이 엄청 나왔잖아요. 네. 완전 공작인데 오늘 유인태 씨가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0월이 아니라 12월이다. 왜 10월에 하면은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로 하게 되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당원 비대위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2월로 가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친명 비명이 다 합의가 됐다. 그 누구냐 그러면 김부겸이다. 이 시스템 만약에 이런 짓 벌인다 민주당에서 그건 그냥 시민당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엉망이에요. 저는 근데 그 흐름이 너무 많이 잡혀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갑자기 김부겸을 문화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로 띄우진 않나.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 초기 총리를 그냥 김부겸으로 그냥 가자는 얘기 엄청 많았습니다. 맞아요.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총리를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김부겸이 지금 민주당 대표 비대위원장 들어온다.
이거 뭐 민한당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 일각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저도 감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 80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만 이상의 권리당원이 있는 당이에요. 이 당에서 당원들을 아무리 그 여론을 무시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럼 총선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여의도에서 정가에서 뭐 예전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의도 내 문법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 소장이 얘기했던 10월 사퇴설과 더불어서 김두관 의원을 다시 대리인으로 세운다.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소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합의가 될 수도 없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뭐 변화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기승전 이재명 사퇴를 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뭐 그리고 뭐 법무부든 난리가 난 상황 아니겠어요? 뭐 제가 볼 때 엉덩이 불이 났습니다. 이화영 건이 됐든 뭐든 해서 어쨌든 기소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게 이 정권의 명운하고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돌파해내서 결국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로 계속 치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이거 너무 좀 지쳐서 그러니까요. 피곤해. 이제 좀 필요합니다. 피곤하지만 이게 국민들도. 우리 현실이에요. 너무 국민들도. 불행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윤석열 정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는 것보다 다음에 총선에서 이겨서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지분을 얻고자 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게 됐을 때 당 모든 공천권을 다 주지 않는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는 게 그쪽 생각인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그쪽에 있는 분들 뭐 아는 내용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여의도 일대 풍문으로 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하게, 잘 치고 싸워내야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이가 조금 더 오히려 좀 잘 해야 되는데 혁신이가 그냥 말실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대표 흔들기에 도움을 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걸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애초에 혁신이가 처음부터 좀 삐걱거렸고 그리고 사실 저는 혁신이가 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그냥 좀 혁신이는 지금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8월 4일날 실질 심사니까 이제 구속영장 결정이 났겠네요. 이제 1월 방송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뿐이 아니라 20명이라고 한동훈이가 찍어놓은 20명의 돈봉투 의원들을 한 달에 4명씩을 소환하더라도 5개월 걸립니다, 이거. 그럼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계속 이제 자중질환 나다가 제 생각 이거 그리고 그거 말고 딴 건도 또 지금 뒤지고 있어요. 딴 건도 한 2-3건 더 계속 체포되고 가고 생각하고 이거 김은경 혁신이가 만들었어요. 이거 당원이든 국민이든 아무도 요구 안 한 걸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이성만 윤관석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동훈이 코너로 몰려 있었는데 윤석열한테도 한 소리 듣고 김은경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체포동의안 없애자고 해가지고 성문 열어줘 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할 겁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체포 권한이 법에 명시된 건데 당에서 안 하겠다면 그렇게 막 안 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래는 이제 이 김은경만 설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경우는 임시국회를 열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회기를 열어버려서 막았는데 딱 꼼짝 못하게 해놓으니까 비회기 때 딱 쳤을 때 임시회의를 못 여는 거죠. 명분 때문에. 참고로 그 두 분은 또 무소속이라 지금 당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럼 무슨 건지 치고 그럼 근데 그분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알기로는 20명 명단이 특정이 안 돼서 새로운 공소장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좀 더 지켜볼 아니 부분이 그러니까 그 있을 것 같아요. 20명은 아직 탈당 안 했잖아요 민주당에.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근데 20명을 특정된 게 쳤을 때는 없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한 2달 됐나요? 지금 체포 윤관석 6월에 했으니까 2달 됐죠. 아니 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정황 나온 거 하나도 없고 20명 특정은 이미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실 증거 윤관석 이성은 아예 없어. 네.
없는데 그냥 치는 거죠. 치는 네, 거죠. 그냥 치는 거죠. 있든 없든. 그냥. 아니 이 정부는 자꾸 아니, 뭐 자꾸 쳐고 없애고 하면서 자꾸 국정 운영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근데 이제 답답하다, 진짜. 약간의 좀 오해는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내가 혁신위를 뭐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그걸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한다. 이거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개인 비리, 뭐 가령 뭐 이제 네. 그 누구 사기를 쳤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건 송영길 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불체포 특권 이걸 이제 투표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반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원들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명확하게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 탄압의 기준이 딱 애매하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른바 윤관석 그 이성만 의원 건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은 정치적 탄압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또 개인 비리로도 볼 수 이게 있는 정치적 거잖아요. 탄압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이거에 탄압.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당력 낭비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그렇지. 좀 그렇게 듭니다. 되면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짜증나지. 그러니까요. 예. 참. 이 정부 여당에서 돌격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계속하게 걸리는 맞아요. 거야 이 문제 가지고다가. 지금 민주당 2달 동안에 난 이 혁신 때문에 지지를 떨었다고 봐요. 들이받고 싸워야 될 때 내부 논쟁이 너무 다 그것도 무의미한 갑옷을 벗자는 논쟁, 전쟁 앞두고 갑옷을 벗는 논쟁. 지금 이 정치적 탄압이야 그러면요 이성만 윤관석도 막아줘야죠. 탈당했으니까 우장은 아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돈봉투 사건이잖아. 그럼 나머지 20명도 그럼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면. 연관된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죠. 다 논쟁거리가 너무 큰 논쟁거리가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맞아요. 요거 갖고 한동훈은 아무 때나 하나씩 툭툭툭 치면 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밖으로 다뤄야 싸워야 될 되고. 거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이거 진짜 물고 늘어져야 될 때거든요. 네. 저희는 진짜 내부에 계속 폭탄 하나 터지면 우리 내부에서 또 거기서 보글보글 또 맞아. 싸우고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혁신위를 누군가가 웹에서 공격을 하고 저 작은 비밀이라도 제공을 해도 공격을 하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냥 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 그래서 계속 또다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떨어뜨릴 만한 내용들을 자꾸 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참 아쉬움이고 진짜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저 얼마 전에 더원협에서 지지 방문 갔었거든요. 농성장. 갔더니 진짜 그때 앞에서 지금 계속 실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 특혜줬다? 그것도 대통령 땅, 일가 땅? 뭐 이런 부분을 다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국정 현안질이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쑥 들어오면서 또 끊긴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건은요 정말 심각한 전 국정농단 수준의 비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 수요일에 직접 그 양평 땅에 갔습니다. 그 이른바 김건희 땅이라고 김건희 일가 같은 땅이라는 날 데 갔대요. 갔고, 시간이 다르게. 더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 정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정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을 여러 개 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산비탈이라서 개발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게 비탈길이긴 합니다만 개발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그게 도로가 이렇게 포장도로로 딱 예쁘게 해놨어요. 예쁜 땅. 네, 그리고 창고도 딱 예쁘게 지어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강변까지 딱 보입니다. 정말 입지 좋고 그 강 맞은편에 그 같은 높이에 있는 쪽에는 아파트 대단지가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확인됐고 또 하나는 선산이라 그랬습니다. 선산이라 안 된다고. 선산은 그 땅이 아니라요. 거기서 한참 한 300m 정도 위로 산으로 올라가면 그게 거기에 납골 땅이 나오는데 거기는 애초에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데야 어차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짓말한 걸 저희는 일단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만큼은 민주당이 정말 목숨 걸고 이 비리를 파헤쳐 놔야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바뀌었는지, 누가 그 황당한 거 바꾸겠는지. 나왔잖아요. 그 타당성 본타 조사한 용역회사에 업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한 거 100% 돈 다 준 거 아니에요? 용역비? 돈을 주고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었던 더 거죠. 문제는 용역사에다 지금 돈을 계속 납부하고 계속 왜냐면 이게 지금 끝나지가 않아서 이 양평 고속도로가 터지는 바람에 이 용역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사에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애초에 계약했던 완납하는 돈을 거의 다 완납한 걸로 되어 있다고. 거기까지는 하더라고요. 완납했고 지금 길어졌잖아요. 이번 또 더 나가고 계속 있어요.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타파 기록에 의하면은 네. 다른 제3의
그 용역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건화 엔지니어링이라고. 근데 나는 이 문제보다 내가 지난주에 그저께 그 양평군 여현정 의원하고 최영보 의원하고 셋이서 이제 방송을 같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두 분 오셔갖고 이제 여러 이야기 하는데. 요즘 양평 군의원. 예, 군의원 두 분이. 단식하셨던 분. 예, 근데 이 두 분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왜요? 양평에서 민주당 의원이 딱 둘이잖아. 전체 7명 군의원 중에 둘인데 이 지금 양평군 의회에서 이 2명을 제명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예, 아예. 이건 좀 굉장히 충격적인 거. 방송에서 그 이제 차마 이야기 저도 못 들었어요, 하고 그날. 바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 양평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거의 뭐 역적대하듯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많은 당원들이나 민주당사 지지하는 분들이 양평에 찾아가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민주당 사람들 좀 더 역할할 수 있게, 우리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는 바로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수도권 전체 광역 노선의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전체 경기도민들 전체가 함께 연대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양평에서 정말 어렵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책 사업이니까 지금 국토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 더 이렇게 뭐 지금 원희룡 장관 지난번에 뭐 쩔쩔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단서 같은 거, 제보 같은 거 있으면은 찾으셔서 꼭 이 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다녀오셨다면서요? 몇 명 또 영장 치겠네. 저 양평 쪽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겠네. 준비 또 해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두 분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뭐 사석에서 이야기 보면 이분들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히나 그 정도인가요? 그쪽 그 우리 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내부의 공무원 노조에서 또 반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공무원 노조들도 진짜 불의에 항거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책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본인들의 그 직장이 먼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왔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우리 김현정 그 위원장이 또 전에 민노총에 또 있었고, 그래서 요 이제 공무원 노조는 또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 어쨌든 그래도 지금 그 의원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 있는 뭐 환노위 관계되는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될 상황 같더라고요. 너무 지금 수세에 몰려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현 정권을 흔들 만한 진짜 엄청난 사건이라고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순살 좌익에 이어서 LH 전수조사 시키면서 뭐 이권 카르텔 전 정부 탓하면서 국정조사까지 나가게 하는 게 요거 덮고 싶구나. 다시 다른 걸로 이슈를 덮어서 요거를 묻히게 하고 싶구나 하는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 건 관련해서 한마디의 의견조차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들과 이런 여러 메시지와 이번에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전에 주가 조작 문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 그거 뭐 그 관련자들 무죄도 나오고 했었을 때 득달같이 이봐라 무죄다라고 이제 얘기가 했었었는데, 이 양평 건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원희룡 장관 뒤에 숨어만 있습니다. 또 매우 수상한 거예요. 저는 이 지점도 매우 수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양평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아니라고 쳐도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이상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거기에 되는 거죠. 만약 땅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자체가. 근데 거기에 또 땅이 있어. 근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난리가 나고 국민이 막 이렇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라고 하고 있는데 입장도 없고, 만약에 정상적인 고위공직자라면 그냥 이거 땅 내가 팔게요. 매각할게요. 기부 체납할게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 대로 하시든 변경을 하시든 나는 이 땅을 상관없으니까 이 땅 그냥 내가 팔게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죽었다 깨어나 그쪽을 하고 싶은가 봐. 지금 반응을 보니까. 정말 네. 절대 손해보기 싫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않겠어. 이 이익을 뭐 이런 거 같지 않아? 이 정도 되면 보통 팔아야 되는 게 전 정상처럼 보이는데 뭐 우리랑 생각이 다르시죠? 아무리 봐도. 네, 지금 오늘 또
양평도 얘기하다가 또 이제 흥분을 하게 됐는데 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가서 천공 이거 백제건 또 이제 왜 또 조용합니까 갑자기 또? 뚝 끊겼어요. 또 끊겼어, 100제곱이면 돼? 저거는 이제 소송 취하로 가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백제건이라는 대타를 내세워서 김종대 씨하고 구승찬 대변인에게 충분히 헛갈릴만 했다. 그럼 이제 명예훼손의 이 위법성이 없어지거든요. 의도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백제원 같은 거 헛갈렸다. 그 핑계 대고 이제 소송을 취하를 하려는 거예요. 취하 안 하고 기소해버리면 이제 CCTV 증거 다 까야 되거든요. CCTV 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하하고 출입자들. 이제 숨으려고 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야 7개월 동안 고민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거 덮을까 한 1년 동안 닮은 놈 찾아와야 돼가지고 수염을 더 기르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비슷하게 닮은 놈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양 덮으면 안 되고 이거 덮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일단은 김종대 씨나 구승찬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걸어야 되고 민사로 윤석열하고 김대기 비서실장 손배소송 걸어야 돼요. 1년 동안 그 대통령실에서 김종대 부승찬을 완전히 가짜뉴스 유포자로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민정사 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국회 운영위에서 네. 김대기 실장 불러서 다 찾아서 그냥 증거 다 잡고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민주당에서. 안 할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할 텐데. 집요하게 좀 싸워야 안 할 것 되는데.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먹잇감이 많은데 왜 다 놓치고 있어? 빨리 당장 이미 운영위가 열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김대기 실장 불러다가 그냥 거의 조인트 까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할 게 뻔해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먹잇감이 많은데 하나라도 좀 잡아주세요. 좀 국회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답답한 마음에 좀 휴가라도 가고 싶네요. 이동관은 그냥 넘어가 우리. 이동관은 어떻게? 이동관은 전문가 아닙니까? 변 대표님이? 진짜 최고 전문가는 옛날에 관계도 대리질 있으셨다고 하니까. 같은데. 뭐 아니 이제 일 시작했잖아요. 청문회 때. 일 시작해가지고 뭐. 그래서 KBS는 어떻게 넘어가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다 쪼개서 팔려고 왔다. 어? 예, 고용방송도 다 팔려고 왔다. 팔아 넘기려고 왔다. 땅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제 그래서 이 방송국 파는 거야.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사장 꽂아가지고 장악이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왔기 때문에 대응 전술도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나는 여기에 더해서 방송 통신이잖아. 그죠? 이런 것도 막나요? 예, 그 유튜브도? 통신과 관련된 것도 뭔가 그 기업과 연계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변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안 그래도 넷플릭스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판 뭐 넷플릭스나 또 뭐 거대한 거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동관 씨하고 김인규 씨가 MB 때 각각 홍보수랑 KBS 사장 했는데 네. 정권 바뀌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엔 전술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도 우리가 먹을 걸 만들어 놓고 나가자.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우선일 거야. 방송보다도 이번에는 통신에 더 비중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통신이 돈이 엄청나잖아, 통신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얘기가 갑자기 딱 나온 것도 갑자기 왜 넷플릭스? 그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넷플릭스를 그렇죠. 얘기하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좀 이상했죠. 넷플릭스로 인해서 통신계하고 방송계가 지금 다 완전히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뭐 몇 조 원짜리 판치할 수도 있을 정도 사람들이에요, 이 스타일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나라의 도둑이 만드는 게 정말.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건 하지 마. 옛날처럼 뭐 무슨 정권 가까운 사람을 MC로 집어넣어서 한다 이제 이런 싸움 안 할 아니야. 겁니다. 이거 해봐야 자기한테 얻는 거 다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크게 팔아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종편의 패널들도 약간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도 지금 패널들도 그냥 거의 싹 다. 그건 이제 알아서 기는 거죠, 이제. 알아서? 이제 알아서 기는 거죠, 방송사들이. 참. 나라가 어떻게 하려는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그래서 나라를 떠나고 싶으면 이곳으로 자 베트남 투어 스픽스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시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 투어를 스픽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탐방하러 이제 떠나는 코스인데요. 8월 24일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속 에어텔이 3박 5일에 59만 9천 원, 가성비 럭셔리가 3박 5일에 89만 9천 원, 프리미엄이 4박 6일에 199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지금 전계환 대표 이장님이시죠. 전계환 대표가 베트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이미 출발을 하셔서 24일에 전계환 대표 맞이해 주신다고 하니 베트남 역사, 문화, 경제 탐방하러 이 더운 여름이지만
좀 한번 머리를 식히러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날짜만 괜찮으면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아유, 네. 너무 가고 싶죠. 네,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투어 스픽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행 문의는 010-9261-1452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9261-14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굉장히 코스를 알차고 또 되게 재미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현지 탐방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 역사문화기획에 함께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닌가? 저는 아직 여권을 이 법무부가 아직 안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년째 출국 금지 상태예요. 지금. 그 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석만 해주고 되는데 쓸데없이 뺏어갔어요. 이 보석에 허가돼서 이제 검찰이 항의한다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출입금지를 시키고 여권을 뺏어갔어요 검찰에서. 그러면 해외를 아예 못 나가시는 못 나가죠. 거예요? 예. 오.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러네. 아니 엄청 자유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거 황당한 게 그리고 웃기네. 재판이 빨리 끝내주는지 2심을 지금 5년째 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있구나. 5년 동안 못 나가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거 심하지 않냐? 왜냐면 대만에서 제가 초청이 왔는데 그래서 네. 그 판사가 해주겠다 했더니 그 해주겠다는 판사 바로 다음 주에 잘려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이게 너무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부에? 그러네요. 여권이 5년 동안 없는 것도 그것도 신기하네 참. 그래서 베트남은 함께 못 가시는 걸로 변 대표님은. 네, 다음은 또 이게 우리의 친구죠.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미지가 엄청 술을 맨날 먹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술 잘 안 먹는데? 그랬더니 이 술겜 광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막 술 마실 때 진심으로 좋은 해서 친구. 그런 거네요. 그래가지고 됐대. 오해가 없었으면 광고엔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 4.9점, 그리고 실제로 먹어본 저희들의 평점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기 바라고요.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드셔야 됩니다. 음주 전에는 드실 때는 누구랑 오늘 술 대작한다 할 때 드시면은 이제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숙취가 남았거나 음주 후 한 포 복용하시면 굉장히 숙취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저희가 이거 맨날 하나씩 다 가져가거든요. 광고하고. 그래서 가방에 항상 넣어놓은 술겜입니다.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거나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 방송이고 막 있어서 휴가들은 어떻게 다 못 가시나요? 대표님 뭐 국내라도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 지방 집회 가는 걸 휴가라고 생각하고 네, 8월 15일에 광주 집회 가는 거는 그냥 휴가로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국 다니면서 집회 가는데 근데 뭐 휴가라고 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너무 휴가 힘들어. 개념은 아닌데 그 8월 15일 광복절날 네. 사실 안진걸 소장이 그 광주 집회도 사회봐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날 사도광산, 일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서 네. 그 반대 시위하러 갑니다. 어잉? 네, 지금 2번 반대 시위하고 왔는데 날 또 반대 시위하러 이제 안민석 의원도 열심히 하시던데 같이 가세요? 그거 다 제가 다 써주고 가시구나. 다치셨더라고요. 예, 팔을 엄청 테이스 치다가 다쳤어요. 팔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8월 15일 그러면 집회 사회 누가 보지? 한번 또 알아봐요. 또 회의해야 되겠네요. 9월 대표님. 15일은 제가 하는 걸로 다시. 예. 저희가 또 회의, MC를 누가 할지 또 사전 준비 회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5일에 광주에 뭐 저희 다, 그러니까 언니 나오시지? 뭔데요? 한번 나와 오시죠. 네, 좌우중도 합작 집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월 15일에 늘 들끓고 있는데요. 네. 주최하기 힘들까봐 제가. 나 맞아. 이상한 얘기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뭐. 왕따 당해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좌우합작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이게 방송 패널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격하게 싸운다고 민주당 당내 수구 의원들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러면 쟤네들 저 공천 못 받을 거야 뭐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야. 우리 수박 반대 복숭아인가? 예. 근데 그건 뭐 낭설이겠죠. 네. 윤석열 정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많은 이 열성적인 방송 패널 분들을 뭐 당원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더 민주당에서도 귀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 여러분, 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 여기서 경고를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이 말 듣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최고의 전사인데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아이고. 네, 하여튼 뭐 더운 여름에 오늘 토요일인데요.
지금도 아직도 열대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름도 지나고 이제 또 가을 바람 불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도 언젠간 끝날 날이 저는 올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만 힘내주시고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해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소감 한마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아니 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예. 더위에 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네,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몸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또 스픽스도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